어서 오세요. 이곳은 조용한 밤, 꿈과 이야기가 머무는 밤의 도서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한 한 편의 전래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그 이야기, 그 시절의 따뜻했던 숨결이 오늘의 밤을 감싸줍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볍게 놓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지금부터 한국 전통 이야기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숫장수와 결혼한 막내딸. 한 남자가 세 딸과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병에 걸려 세 딸이 어릴 때 하늘나라로 떠났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딸들은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 딸이 가장 믿을 만한지 알아보아야겠구나. 늙으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딸네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서 아버지는 딸들을 불러 앉혀놓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 덕에 살고 있느냐? 첫째 딸은 당연한 걸 묻느냐는 얼굴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야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요. 둘째 딸도 지지 않고 거들었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셋째 딸은 그런 걸 묻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고생한 건 다 아는데 왜 자꾸 속마음을 물으시지? 셋째 딸은 괜히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말았지요. 제 복대로 사는 거지요, 뭐.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를 벌컥 냈어요. 은혜를 모르는 너 같은 자식은 이제 필요 없다. 누구든 우리 집에 처음 찾아오는 녀석한테 시집을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나 셋째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숯 사세요! 숯 사세요! 더벅머리 숫장수 총각이 숯을 팔러 왔어요. 아버지는 그 숫장수에게 셋째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딸도 적당한 남편감을 찾아 시집 보냈지요. 딸들을 시집 보낸 뒤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큰 재산을 모았어요. 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했어요. 그래, 이번에 딸들 집을 돌면서 얼굴도 보고 어느 딸이 효심이 깊은지도 알아보자. 아버지는 짐을 꾸려 떠날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는 첫째 딸네 집으로 먼저 갔어요. 첫째 딸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아버지, 잘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만난 것 많이 잡숫고 편히 지내세요. 그래, 내 딸아. 하지만 첫째 딸은 날마다 보리밥만 상에 올렸어요. 집에 쌀과 메밀이 가득 있었는데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메밀국수는 내놓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자 마음이 언짢았어요.
네가 벌써 나를 잊었구나. 사흘째 되던 날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언제 가실 거예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한 달쯤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자 딸의 얼굴빛이 확 달라졌어요. 아버지도 참, 우리 집에만 오래 계시면 동생들이 섭섭해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네 말대로 동생네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는 둘째 딸네 집으로 갔어요. 둘째 딸도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서 만난 것 많이 잡숫고 편히 지내세요. 그런데 둘째 딸은 딱 한 번 쌀밥을 상에 올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밥만 올렸어요. 집에 맵쌀과 찹쌀이 가득 있는데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찰떡과 쌀밥은 대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서운했어요. 너도 벌써 나를 잊었구나. 사흘이 지나자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한 달쯤 있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자 둘째 딸의 얼굴빛이 금세 달라졌어요. 우리 집에만 그렇게 오래 계시면 쫓겨나다시피 시집간 막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그래, 네 말대로 막내에게 가봐야겠다. 아버지는 셋째 딸이 살고 있는 깊은 산속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첫째와 둘째 딸이 한 짓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럴수록 가난한 숫장수에게 시집 보낸 막내딸에게 너무 미안했지요. 막내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드디어 아버지는 막내딸이 살고 있는 산골짜기에 이르렀어요. 아버지를 본 막내딸은 맨발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 오셨어요. 막내딸은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모셨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쌀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남아있는 쌀로 죽을 쑤어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마을 어른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딸들에게 알렸어요. 그러고는 병풍 뒤에 가서 꼼짝 않고 숨어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막내딸이 달려왔어요. 막내딸은 너무너무 슬퍼하며 흐느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쌀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세요. 곧이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함께 들어왔어요. 첫째 딸은 꺼이꺼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이고,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메밀국수를 3그릇씩이나 잡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우리 맏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줘야지 하는 약속도 못 지키시고. 그러자 둘째 딸도 뒤질세라 목 놓아 울며 말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찰떡과 쌀밥을 만나게 잡수시더니 이게 웬일이세요? 우리 둘째가 최고다.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같이 살아야지 하고 약속하시더니. 그 얘기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버지가 병풍을 박차고 나왔어요. 막내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지만 첫째와 둘째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지요. 첫째야, 둘째야, 너희들이 언제 메밀국수며 찰떡을 해주었더냐? 내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너희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쫓겨갔어요.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비단장수가 된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총각이 있었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하는 짓은 영 바보야. 그러니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 다 큰 자식이 장가도 못 가고 놀림이나 당하고 있으니 말이야. 어느 날 어머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장사를 시켜보는 거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 보고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어머니는 그 길로 시장에 가서 비단을 잔뜩 사가지고 왔지. 어머니는 아들 앞에 비단을 내놓고 말했어. 얘야, 이 비단을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해보아라. 장사가 뭔데요? 바보는 두 눈만 끔뻑거렸지. 돈을 받고 이 비단을 파는 거야.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좋아하는 떡도 실컷 사 먹을 수 있거든. 바보는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입이 해벌쭉 벌어졌지. 그럴게요, 어머니. 그럼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바보의 말에 어머니는 속이 터졌지. 이 맹추야, 네가 거지냐? 비단 사려, 비단 사려. 이렇게 외치고 다니란 말이야. 비단 사려, 비단 사려. 옳지, 잘한다. 비단 한 필에 10냥씩만 받고 팔아라. 바보는 비단을 들고 당장 방을 나서려고 했지.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단단히 일렀어. 얘야, 말이 많거나 번지르르하게 칭찬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단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도둑놈이 많거든. 대신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비단을 팔아야 한다. 알겠지? 네, 잘 알았어요. 바보는 비단을 짊어지고 동네를 떠돌아다녔어. 비단 사려, 비단 사려. 목청껏 외치자 아낙네들이 달려나왔지. 아유, 정말 곱다.
이걸로 예쁜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입으면 선녀 같겠네. 그런데 열량이면 너무 비싸다. 아낙네들이 비단을 놓고 수다를 떨자 바보는 곰곰이 생각했어. 어머니가 말 많은 사람에게는 비단을 팔지 말랬지? 그때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비단을 가리키며 말했어. 어이 총각, 이걸로 한 필 줘. 이거 안 팔아요. 비단 장수가 비단을 안 팔다니? 아까 비단 사라고 했잖아. 어쨌든 안 팔아요. 나원 재수가 없으려니 별놈 다 보겠네. 아낙네들은 몹시 화를 내며 돌아갔지. 바보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녀보았지만 비단을 한 필도 팔지 못했어. 가는 곳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운 사람들 뿐이었거든. 그래서 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려고 산을 넘었지. 깊은 골짜기에 이르니 다 쓰러져 가는 절이 보였어. 저기서 잠시 쉬어가면 되겠다. 절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조용했어. 아무도 없나? 바보가 주위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장승이었지. 그런데 바보가 그걸 알 리가 있나? 장승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여긴 거야. 옳지, 저 사람한테 비단을 팔아야겠다. 바보는 장승 앞으로 다가가 비단을 내보이며 말했어. 비단 사세요. 정말 좋은 비단입니다. 장승이 말이 없자 바보는 왠지 좋은 느낌이 들었어. 비단 사세요. 오늘 꼭 한 필이라도 팔아야 하는데 말이 없어서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하,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 드릴 테니 내일 비단값 10량만 준비해 오세요. 바보는 장승 앞에 비단 한 필을 놓고 꾸벅 절을 했지. 바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어. 그래, 비단은 팔았니? 그럼요. 말 없는 사람한테 한 필 팔았어요. 바보는 자랑스럽게 말했지. 잘했구나. 그러면 비단값 10량을 이리 다오. 그게요. 오늘은 갖고 있는 돈이 없대서 내일 받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조금 이상했지만 아들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 다음 날 바보는 산 너머 장승에게 갔지. 그런데 장승은 어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어. 주위에 사는 산적들이 비단을 보고는 얼른 감추어 버렸던 거야. 바보가 그것을 알 리가 있나. 바보는 장승에게 인사부터 했어. 안녕하세요. 비단은 어디다 치워 놓으셨네요? 그럼 이제 비단값을 주세요. 그러나 장승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 아, 돈을 마련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내일 받으러 올게요. 바보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화를 냈지. 이놈아!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량을 받아오너라! 다음 날 동이 트자 바보는 장승을 찾아갔어. 장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단값 주실 거죠? 장승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비단값 주세요.
장승이 말이 없자 바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 진짜 비단값 안 주실 거예요? 그래도 장승은 꿈쩍도 않는 거야. 바보는 화가 나서 장승의 뺨을 때렸어. 그래도 장승이 아무 말도 없거든. 너 이놈 어디 맛 좀 봐라. 바보는 홧김에 장승을 끌어안고 씨름하듯 뒤로 벌렁 넘겨버렸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장승 밑에 비단뿐만 아니라 돈과 보물이 잔뜩 쌓여 있는 거야. 산적들이 보물을 훔쳐 장승 밑에 감추어둔 것이었지. 돈을 여기다 두고 나를 화나게 하셨네. 바보는 돈과 온갖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자랑했대. 어머니, 비단값 받아왔어요. 저 장사 잘하죠?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엉뚱한 생각만 했지요. 아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으면 힘들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나무꾼은 스르르 잠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부채였어요. 웬 부채지? 나무꾼은 벌떡 일어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그 부채를 잡았어요. 야, 이것 좀 보게. 부채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네. 하나는 빨간 부채, 또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날씨도 더운데 마침 잘 됐다.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펼쳐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꾼의 코가 갑자기 길어지면서 빨개지더니 뜨거워졌어요. 야단났네. 내 코가 갑자기 왜 이럴까? 나무꾼의 코는 어느새 방망이만큼 커져버렸지요. 아유, 코가 뜨끈뜨끈해서 견딜 수가 없네. 나무꾼이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코는 점점 더 길어지고 빨개졌지요. 아니, 이게 뭐야? 코가 아예 휘어졌잖아. 이거 정말 야단났네. 야단났어. 나무꾼은 길게 휘어진 코를 잡고 허둥댔어요. 그러다가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파란 부채가 생각났어요. 에라 모르겠다. 파란 부채나 한번 붙여볼까? 나무꾼은 슬그머니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지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요? 화끈거리던 코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길어졌던 코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야, 신기한 일도 다 있네. 내 코가 다시 돌아왔어. 나무꾼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이 부채는 요술 부채가 틀림없어. 나무꾼은 신기한 부채를 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 내가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싶어 했더니 드디어 요술 부채를 얻게 되었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불러
요술 부채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이 부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요술 부채라오. 요술 부채라고요? 아내는 나무꾼이 내놓은 파란색, 빨간색 부채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부채 2개를 내놓으며 요술 부채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되었지요. 나무꾼은 아내 앞에서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아내의 코가 길게 늘어났지요. 아이고 여보, 내 코가 왜 이래요?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파란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여보, 내 코가 이제는 점점 작아지네요. 나무꾼은 놀란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며칠 뒤 부자 영감님이 잔치를 벌였어요. 영감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어요. 나무꾼은 빨간 부채를 갖고 잔치에 나타났지요. 나무꾼은 영감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영감님, 오래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가 부채질을 해드리죠. 나무꾼은 빨간 부채로 영감님의 얼굴에 살살 부채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영감님이 귀여워하던 고양이는 나무꾼의 부채가 요술 부채라는 것을 눈치챘답니다. 아니, 자네 코가 왜 그런가? 코가 길어지고 빨개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던 영감님은 그제야 코를 만져보았어요. 아, 뜨거워. 내 코가 왜 이렇게 되었지? 영감님은 기다란 코를 손으로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영감님의 코가 길어지자 잔치에 온 사람들은 혹시 영감님이 남에게 옮기는 나쁜 병에 걸린 것 같아서 슬금슬금 도망을 쳤어요. 그날부터 부자 영감님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지요. 영감님은 이름난 의원을 모조리 불러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생각 끝에 부자 영감님은 여기저기에 방을 써붙였어요. 나의 병을 낫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 내 생각대로 착착 되어가는걸.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들고 부자 영감님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코를 고쳐주면 정말로 재산의 반을 주시렵니까? 병만 낫게 해주면 재산의 반을 주고 말고. 아이고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나무꾼은 영감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파란 부채를 꺼내 훨훨 붙였어요. 그러자 영감님의 코가 전처럼 작아졌어요. 부자 영감님은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나무꾼에게 주었지요. 부자가 된 나무꾼은 날마다 먹고 자고 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영감님의 고양이가 나무꾼의 부채를 물고 달아났어요. 고양이는 훔친 부채를 주인 영감님에게 물고 왔지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부채로구나. 어디서 났느냐? 주인 영감님은 고양이가 물고 온 부채 가운데 빨간 부채를 붙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코가 붉어지더니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인 영감님은
이번에는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그러자 기다란 코가 다시 작아졌지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놈의 나무꾼이 나를 속여 재산을 가져갔구나. 영리한 고양이 덕분에 부자 영감님도 요술부채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부자 영감님은 당장 나무꾼을 원님에게 넘겨버렸어요. 아유, 게으름만 피우고 놀기 좋아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던 나무꾼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부자 영감님의 재산도 모두 되돌려 주었답니다. 착한 동생과 말하는 남생이.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이렇게 5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내쫓았지요. 아우야,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혼자 사는 힘을 길러야지. 그래서 마음씨 착한 동생은 산에 집을 짓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답니다. 쫓겨난 동생은 끼니 있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했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동생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해다 팔아서 끼니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산 아래로 멀리 장터가 보였어요. 장터는 추석 때 쓸 과일이며 옷을 사고 파느라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동생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추석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라도 사드려야 할 텐데. 그때 어디선가 동생의 말을 듣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이상해서 다시 말을 해보았지요.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하는데. 동생은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어요. 참 이상하다.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나뭇잎 밑에서 또 똑같은 말이 들렸지요. 동생은 얼른 나뭇잎 속을 헤쳐보았어요. 그러자 남생이 한 마리가 나뭇잎 속에 있었지요. 남생아,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 남생아,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 아니, 남생이가 말을 하네? 그래, 이걸 장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동생은 말하는 남생이를 데리고 장으로 달려갔지요. 동생은 장에 나가 소리쳤어요. 말하는 남생이가 있어요. 구경하고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말을 했지요. 추석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생이가 말했어요. 추석에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남생이가 말을 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남생이를 쳐다보았지요. 와, 신기하다. 남생이가 말을 하다니. 구경꾼들이 남생이를 구경한 값으로 동생에게 돈을 주었어요. 얘야, 이 돈으로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는 그 돈으로 고기와 쌀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도 동생은 남생이를 데리고 장에 나갔어요.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가 신기하다며 모두들 돈을 주었지요. 그래서 동생네는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형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신기한 물건은 형에게 주는 거야. 형은 남생이를 힘으로 빼앗아 갔어요. 동생은 슬펐지만 꾹 참았지요. 남생아, 잘 가. 그동안 고마웠어. 동생은 형에게 끌려가는 남생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남생이도 슬퍼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형은 남생이를 데리고 곧바로 장터로 갔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형은 곧 큰 돈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남생이에게 말을 했지요.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생이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형은 진땀을 주르르 흘리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남생이는 못 들은 척 잠만 잤지요. 모였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런 놈은 다시는 장터에 못 오게 합시다. 사람들은 형을 때려서 내쫓았어요. 이 나쁜 남생이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냐? 화가 난 형은 남생이를 돌로 때렸어요.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형은 죽은 남생이를 들고 아우에게 달려갔어요. 야, 벙어리 남생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형은 소리를 지르며 아우를 때렸어요. 동생은 죽은 남생이를 안고 슬퍼했지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남생이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형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동생은 죽은 남생이를 앞마당에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금방 커다랗게 자라더니 이상하게 생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동생이 열매를 따보니 그 속엔 감나가는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네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남생이가 죽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어머니는 가엾은 남생이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자 형이 소문을 듣고 또 달려왔어요. 이번에는 동생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 심었어요. 나무는 하루 만에 크게 자라 열매를 맺었어요. 형이 열매를 따려 하자 열매가 저절로 벌어지더니 그 속에서 더러운 물과 돌멩이가 쏟아져 나왔지요. 형은 더러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떨어지는 돌멩이에 온몸을 맞았답니다. 다음 날 형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울면서 동생네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 뒤 동생은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전래동화가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숨결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꿈속에서도 오늘의 이야기처럼 고운 장면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밤의 도서관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조용한 밤 당신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고요한 밤 잘 자요.